그 일반 균형은 그 정도 하고, 그 488페이지, 이제 선형인 경우, 한두 가지만 좀 체크만 하고, 그 다음 시장 집회 가겠습니다. 157번 문제 잠깐 보시면, 두 소비자가 있고요. 거기 밑줄. A는 X 한 단위와 Y 한 단위를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밑줄. B는 X 두 단위와 Y 한 단위를 완전히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면, 완전 대체니까 선형으로 나올 건데, 무차별선이. 1대1로 선형으로 나오고 45도죠? 또,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소비자 A는 1대1로 완전 대체되니까, 재화의 상대 가격이 PY분의 PX가 되면 완전 겹치겠죠. 무차별선이. 그런데, 그 소비자 B는 X 두 단위와 Y 한 단위, 아까 이런 거 나왔잖아. X 두 단위와 Y 한 단위가 교환된다는 것은 X제 가격이 값이 싸고, Y제 가격이 값이 비싼데 2배지. 그러니까 PY분의 PX 하면 2분의 1이고, 기울기를 따져보면 우리가 무차별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A는 1이고, B는 2분의 1이고, 그러면 에지워드 박스를 한번 봐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에지워드 박스를 보니까, ICA에다가 좀 덧칠을 한번 해봐. ICA. 그러니까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에다가 덧칠을 한번 해봐. 그게 기울기가 1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이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 소비자 B는 ICB처럼 이렇게 완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에지워드 박스인데,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완만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완만하다면, 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어디서 만나겠어? 이런 데서 만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무차별선은 이렇게 에지워드 박스가 있을 때 이렇게 무차별선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밀어내서 이런 데서 내부예가 형성이 됐던 것처럼 얘도 이걸 주어져 있으면 이걸 ICA인데 소비자 A의 무차별선인데 얘가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다고. 또 어떻게 주어져 있으면 요렇게 또 주어져 있으면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겠어?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어?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로 최적 선택점들이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런 점들이 이제 다 만나는 점들이야. 두 소비자의 무차별선이 맞아떨어지는 점. 그 말은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이게 파레토 최적 상태지. 그러니까 코너에서 형성되네. 코너에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 코너에서. 그래서 그 489페이지 오른쪽 보면 설문의 무차별 곡선이 두 번째 줄에 직선이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요 MRS 조건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지워드 박스로부터 계약 곡선을 직접 도출해야 되고 방금 같이 하나를 잡아두고 다른 것을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는 상태로 이렇게 도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489페이지 오른쪽 단입니다. 오른쪽 단에 거기 설명 나와 있는 부분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그 밑에 주어진 가정으로부터 밑줄 A의 무차별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B의 무차별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점은 거기에서 B점이 될 거고 ICA 잡아두고 쭉 밀어낸 거예요. 그 에지워드 박스 코너까지 그 무차별선을 연결을 쭉 시켜놔요. 그래서 밀어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뒤에 후생경량 제1정리는 굳이 또 볼 필요 없겠죠. 앞에서 다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순수 교환경제에서 후생경제 제2정리 밑줄. 제2정리. 의의를 설명하고 이것의 성립 조건은 뭐고 한계는 또 뭐냐 이랬어요. 이 정리는 그 492페이지 이 정리의 의미에 거기다 별표. 492페이지 넘겨서 예시답안 넘겨요. 예시답안 넘겨서 그 우측단에 로마자 3의 이 정리의 의미 거기 그거하고 그 다음 거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생의 제2정리는 거기 의의에다 밑줄을 하나 그어놓고 먼저
일단 만약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주어졌대 이 배분을 일반 경쟁 균형이 되게 만드는 가격 체계가 존재하냐. 아까 우리가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게 1정리니까 1정리 여기 성립하냐. 이게 2정리라고. 근데 2정리는 항상 성립해요? 아니요. 비볼록이면 성립하지 않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한다. 의미가 중요한데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이것도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후생의 제2정리는 첫 번째 의미는 이중선임 체계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의미한다.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이론적인 가능성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할 때 가격 체계에 손질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 정리의 해석이에요. 에조드 박스가 있고 소비자 A의 원점이고 소비자 B의 원점이다. X제는 X바만큼 있고 Y제는 Y바만큼 있다. 자, 계약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계약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초기 부전점을 이렇게 치우쳐서 한번 그려봐. 초기 부전점을 이니셜 인다우먼트 이거를 M점이라 하겠습니다. M점을 치우쳐서 그리고 M점을 지나는 이게 초기 부전점이에요. 이게 초기 부전인데 이 초기 부전점을 지나는 가격 체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초기 부전하에 있으면 당사자들이 뭘 통해서?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런 자원 배분점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에지워드 박스 안에 파레토 비효율적인 이런 상태에 크로스되어 있는 애가 여기 가서 이제 접할 때까지 서로 이제 교환을 통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을 찾아간다는 게 무슨 정리? 1정리, 2정리? 1정리.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간다. 이게 1정리야. 요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이제 N점이라 그러면 N점은 소비자 A가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고요. 소비자 B는 아주 적게 갖고 있는 소득 분배 쪽에서는 아주 불공평한 점이다. 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제 파레토 효율적인 그런 건 상관없이 공평성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자원 배분점을 H라는 자원 배분점을 찾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M점을 바로 H점으로 보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 여기 H점을 지나는 일반 균형 가격 체계가 있을 것이고 이 가격 체계 위에 한 점에만 올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점을 이제 R점 그래서요. 이런 점에는 올려놓을 수 있다면 또 이 가격 체계를 따라서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거란 얘기예요. 요건 뭐고?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1정리다 이것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간다. 그런데 이 정리는 이런 일반 균형 가격 체계 위에 R점에 옮겨 놓을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이론적인 가능성. 그럼 뭘 통해서 가능하냐? 여러분, 요 M점이나 N점은 소비자 A가 X제나 Y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소비자 A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소비자 B에게 이전해주면, 이게 이제 그 이전해줄 때 조세를 소비자 A에게 붙이고 소비자 B에게 이제 보조금을 주는 조세 및 보조금 제도라는 건데, 이게 정액으로 이걸 럼썸 텍스, 럼썸 서비스 이렇게 해요. 이 럼썸 정액이라는 것은 가격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조세 및 보조금이라는 거야. 응? 이런 걸 통해서 요 R점 위에만 올려두면 시장이 알아서 요 H점을 찾아간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재분배 정책을 정부가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정리의 의미다라고 이제 이중근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냐? 첫 번째는 요 지금 정액 조세 및 보조금이요. 첫 번째요. 정액 조세 및 보조금. 시장에 현실에 존재하는 조세나 보조금을 통해서 가격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조세 보조금 제도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가격 체계 왜곡을 가져온다는 게 첫 번째 한계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이 H라는 목표 자원 배분점, H라는 목표 자원 배분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보장이 어딨냐. 정부가 완전 정부하에 있는 경제 주체도 아닌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 H라는 자원 배분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설사 요 R점으로 올려놨다 하더라도 정부가 요 R점으로 올려놨다 하더라도 요 H점을 지가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찾아가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후생경제의 제1정리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 1정리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한다고? 시장이 완벽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1정리가 성립하고 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을 찾아간다고. 시장은 어떻다고요? 시장 실패의 요인이 상존한다. 따라서 1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2정리는 의미를 상실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이만호 선생님인데요. 이만호 선생님이 이거는 2정리는 소득 분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생산 가능곡선이 이렇게 있어. 생산 가능곡선이 뭐예요? 경제 내에 존재하는 생산 요소와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했을 때 생산 가능한 두제와의 궤적이에요. 이 생산 가능곡선상에 한 점에서 생산했다고 해봐. 얼마만큼? X바만큼 생산했어. Y바만큼 생산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에지워드 박스를 그려볼 수 있고 그 에지워드 박스는 뭐예요? 이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된 상태에서 생산을 했고 이거를 이제 소비자에게 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교환을 하도록 하면 되겠어. 이런 점을 OA 원점이고요. 이런 점을 OB 원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그릴 수 있다? 계약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계약곡선. 이게 계약곡선은 소비 측면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소비의 컨트랙트 커브야. 계약곡선이야. 자, 그렇다면 요 OB점이 있잖아요. 요 OB점. 요 B점을 지나는 뭘 그릴 수 있냐면 생산 가능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 그려볼 수 있고 요 개념상 뭐예요? 이게 한계 전환율이죠. MRT XY 한계 전환율. 그런데 정부가 처음에 이 H라는 자원 배분점을 선택하게 된 게 이게 소득 분배 쪽에서 불공평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요런 점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N점이라고 지금 저 표시했던 거 저기 다시 표시해 보면 N점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달라서 얘는 지금 뭐하고 뭐 같아요? MRS는 같습니다. 왜 같아? 소비의 계약곡선 상에 있으니까 두 소비자의 무차합선이 서로 접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MRS XYA, MRS XYB는 같아. 얘는 같은데 뭐하고 달라? MRT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교환의 효율성 조건은 충족하지만 종합적 효율성 조건은 충족을 못해. 그래서 정부가 정한 자원 배분점이 이런 목표로 하는 자원 배분점 H를 정한 거다. 다시 말하면 요 MRS XY, MRS XYA, MRS XYB 얘는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요 MRT하고 안 맞다 이것입니다. MRT하고 어떻게 안 맞아? MRT가 더 완만하고 MRS가 더 간판으로 이렇게 되네요. 얘는 MUY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 있겠고 MRS는 그리고 얘는 한계 비용의 비율로 쓸 수 있어요. MCY분 MCX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거 분자로 해석하라 했어요. 분모로 평가한 요 Y로 평가한 X제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하고 Y제로 평가한 X제 한 단위 추가로 뭐 했을 때 생산했을 때 추가 생산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 이거는 효용의 증가분이고 결과적으로 뭐가 더 커?
요 효용 증가분이 크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해야 돼? X제를 더 만들고 그래서 소비를 더 하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X제 소비를 생산을 더 늘리고 Y제 생산을 더 줄이는 이런 형태로 생산의 패턴을 바꿔줘야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이 어떤 점이에요? 이런 점이죠. 이런 점. X제 생산을 늘리고 Y제 생산을 줄이는 이런 점. 그래서 OB에서 OB 프라임을 이렇게 보내줘야 경제 전체로 이제 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OB에서 계약 곡선을 그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OB 프라임으로 생산점이 바뀌어버리면 또 에지워드 박스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계약 곡선을 또 그려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 계약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그래프가 복잡해져 버리니까. 요 H라는 자원 배분점을 이런 선상에 선택을 한 거란 얘기예요. 이런 선상에 H라는 자원 배분점을 선택한 거다, 사실은. 그래서 그 H라는 자원 배분점에서는 뭐가 맞아떨어진다? 얘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사실은 H라는 자원 배분점은 이런 점이다. 그래서 요 MRT하고 요 MRS하고 결국은 이게 맞아떨어지도록 정부가 H라는 자원 배분점을 목표로 하는 자원 배분점을 찾아서 거기로 이제 이동시키려는 자원 배분을 거기로 이동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 분배하고는 상관없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처음에 나타나는 시장 실패, 요거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지 소득 분배 불공평성을 치유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사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거기 493페이지 그래프 밑에 그게 다 써놨습니다. 493페이지 그래프 밑에. 그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 대한 첫 번째 해석 밑줄,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이론적 근거,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 한계에 관한 이론이란 주장이다. 이 견해는 초기 자원 배분을 적절히 재배분하면 정부가 원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고, 이중근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후생경제 제2정리의 두 번째 해석은 거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다. 밑줄. 그래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이라는 견해고, 이게 이만우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자, 요 이정리의 한계들을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 정보 제약은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from to의 문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 경제 주체 A, B가 여기에 지금 얘에게 누구에게? 소비자 A에게 조세를 붙이고 소비자 B에게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 소비자들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 현실에는 여기 보세요. X, Y제를 소비자 A가 엄청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조세를 걷어서 소비자 B에게 줘라. 이런 얘기인데 현실에 X제가 어떤 제화고 Y제가 어떤 제화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정부의 역할, 거기요. 정액조세,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럼섬 텍스, 럼섬 서브시디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나 보조금은 반드시 가격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고, 완벽한 이상적인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일정리의 기본 전제죠. 일정리의 기본 전제가 현실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159번에 그 사회후생함수, 선형, 롤즈, 평등주의적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균등분배, 대등소득, 애킨슨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재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겠는데, 일반 행정을 하면 이 부분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 부분만 좀 봐주세요. 거기 그 495페이지에 애킨슨 지수의 개념, 균등분배, 대등소득,
문제 하나 좀, 오자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어디냐면, 496페이지, 계산 문제에서 지금 하나, 설문 4의 해결 보세요. 설문 4의 해결에, 롤즈의 사회후생함수인데, 미니멈 UA, UB 이퀄 20 이렇게 문제에서 계산 문제에 지금 20이 나왔어. 그런데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찾는 건데 그게 YEDE 이렇게 해서 그냥 미니멈에서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기다 루트 값을 씌우세요. 루트를. 둘 다 루트를 씌워. 루트 YED. ED는 균등분배 대등소득이고 그게 20이 나왔다는 것은 YED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40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밑에 400이라고 써져 있죠. 400이 돼야 돼요. 메다. 그거 하나 고쳐주면 계산 아주 간단한 것이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 실패 부분을 가겠습니다. 시장 실패 511페이지 간단하게 문제만 좀 체크하고 511페이지는 2011년 행정고시 나온 건데 시장이 최선이지만 만능이 아니다. 1번에 이거 뭐 이 재경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점수가 뭐 날아가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해라 밑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관점 뭘 설명해야 돼요? 파레토 효율성 설명하고 두 번째 왈라스 균형을 설명하고 그 후생적인 특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최선이다. 결국은 어디서 마지막으로 전개된다고? 후생경제의 제1정리에서. 제1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왈라스 균형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파레토 효율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제기능을 못한다. 시장 실패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정부 대처의 한계와 문제점은 뭐냐? 뭐 정부 실패의 가능성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뒤에 몇 군데만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되고 어디를 보시냐면 512페이지 우측단에 그 소결답 체크를 해주세요. 512페이지 그 우측단에 소결은 왈라스 균형 밑줄 긋고 왈라스 균형에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효용 극대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없고 경제 주체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걸 일반 경쟁 균형이라고 말하고 왈라스 균형은 밑줄 그으세요. 계약 곡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 그래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왈라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후생적 특징을 알고 있고 시장 실패는 뒤에 가서 하나씩 다 뜯어볼 거니까요. 그 설문 3에 보면 그거 체크를 해두세요. 설문 3의 해결 로마자 3의 오른쪽에 불안전 경쟁에 대해서는 시장이 독점 상태다. 그러면 이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면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요. 진입장벽의 철폐. 그 큰 글자에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공정위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진입 저지 가격 설정 등으로 인해서 공정질서를 저해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거나 또 불필요한 다양한 제도적인 진입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할 필요 있다. 공공재의 문제, 진정한 선호 표출, 클라크 그로브스 조세. 클라크 그로브스 선호 표출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최적 조세 제도를 활용한 현 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외부성, 코스 정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성의 문제는 뒤에 자세히 하나씩 전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규제도 보고 피구세도 보고 세 번째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보고 뭐도 있어요? 경매제도도 있고 그 하나씩 문제를 다 볼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정부 실패의 문제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 첫 번째 아까 정부가 만능이 아니다 이거죠. 완전 정보화 있지 않아. 정보의 불완전성. 두 번째 민간 부문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세 번째 거의 다 별표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주택에 미치는 효과가 비대칭적이다. 누구에게는 이득을, 누구에게는 손해를 주니까 항상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과정,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분 뭐 정치학을 많이 하시니까 뭐 쉽게 다. 그 다음에 그 관료제의 비효율성, 그것도 체크하시고, 관료제의 비효율성, 이것도 뭐 행정학에서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5페이지.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상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두 번째, 지식 생산에서 시장 실패는 어떤 거냐? 시장 실패를 해소하는 방안은 뭐냐? 자, 뒤에 넘어가서 몇 군데만 체크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품과 비교해서 2번. 지식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거기다 몇 줄. 소비 과정에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뭐 완벽한 비배제성이 아니라 일정한 비배제성, 세 번째 줄에 가면 일정한 비배제성을 갖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지적재산권 확립 등을 통해서 상당한 지식의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 생산 과정의 특징, 그것도 읽어보고요. 일반적인 상품은 생산에 있어서 비용 체증이 나타나지만 지식은 한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개발되면 지식 확산 과정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그런 특징이 있고, 시장 실패의 유형은 굳이 516페이지 우측단에 그건 볼 필요 없겠고요. 큰 글자에가 시장의 불안전성 밑줄, 시장의 불완비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나머지 이제 세부적으로 있다. 그 2번 가보세요. 지식 생산에서 시장 실패의 문제. 거기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에 기인한 문제. 결국은 지식은 배제 불가능하다면 공공재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공공재는 항상 사회가 필요한 것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죠. 과소 생산돼. 그래서 그 왼쪽 밑에 가보세요. PMC와 SMC를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비용은 작은데 사적 주체가 비용을 과다평가를 해서 그 0점 찾아봐. 0점. PMB와 P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사적 주체가 생산하는 생산량은 Q제로고요. 사회가 생각하는 최적 수준은 Q1이잖아. 그래서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긍정적 외부 효과에 따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오른쪽 가보세요. 어떻게 해결해? 보조금 줘서. 보조금. 오른쪽 그래프에 그 PMC-S에서 보조금을 줘서 우측으로 보내는 문제로 해결했어요, 지금. 해결 방안 첫 번째 1번은 공공재니까 공적 공급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정부 산하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런 지식을 확산 보급하는 이런 방법들. 두 번째는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 두 번째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기고 뒤쪽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71번하고 172번이 공해 방출권 거래제도인데요. 170번, 171번 공해 배출권 거래제도. 그 171번을 별표하고 공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좀 봐주세요. 일단 거기 170번 잠깐 보시면 현재 두 철강회사 AB가 있고 연간 100톤씩 공해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밑줄. 100톤씩 공해물질 방출. 정부는 공해물질 방출량을 연간 100톤을 줄이기 위해서 각 기업에게 밑줄 50톤씩 절반씩만 공해 방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거기 한계 감축 비용을 봤더니 어디가 높아요? 기업 1이 감축 비용이 높고 기업 2는 감축 비용이 낮아요. 이거 양도 가능한 방출권을 허용한다면 밑줄 긋고 각 기업에게 균일하게 50톤씩 방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냐 이거고, 두 번째는 경매를 통해서 100톤의 방출만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양도 가능한 방출권과 허용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문제 체크를 좀 할 텐데, 첫 번째는 환경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환경이 오염이 유발이 되면
이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고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염 정화 비용도 또 있기 때문에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미니마이즈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 비용은 하나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이걸 소셜 익스터널 코스트 이렇게 불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외부 비용 또 하나는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고 정화 그래서 소셜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이렇게 해서 얘는 사회적 외부 비용 사회적 무슨 비용? 정화 비용 이거를 이제 그 책에서는 지금 감축 비용 이렇게 불렀어 감축 비용 이걸 최소화하는 오염 물질 방출 규모는 얼마냐 이게 관심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요 first order condition은 목적 함수를 TC를 뭘로 미분해버리면 돼? Q로 미분해서 제로로 보내버리면 비용이 최소화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 방출량이 나올 거예요. 요거 미분하면 뭐죠?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한계 외부 비용. 이거 미분하면 뭐야?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그래서 플러스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이퀄 제로. 결과적으로 MEC 곡선하고 마이너스 MCA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라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은 그래서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 나오면 반드시 출발하면 이거야. 오염물질 방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그 다음에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Q, 오염물질 방출량이에요. 자, 오염물질 방출량을 제로로, 여기 제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오염물질 방출량을 줄이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게 정화비용 곡선이고 이게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정화비용 곡선.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곡선이 하나 있다면 이건 무슨 곡선이지? 오염물질 방출량이 늘면 늘수록 사회가 부담하는 공기 오염, 수질 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지금 이 최적화식에서는 어떤 점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점.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점. 이게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Q1 수준에서 정하면 왜 최적이 안 된다고? 여기 보면 요 MEC하고 MCA 요 밑면적이요. 요 밑면적이 우리가 A 면적, B 면적에서 이게 합해 놓은 게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하고 기업이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합한 거예요. 이게 가장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니마이즈에서 지금 찾은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수준이 아니라 Q1 수준에서 오염물질 방출량을 정해버리면 요 정화비용은 요만큼 돼버리고 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요만큼 되니까 어디가 추가되는 거야? 이만큼 추가되는 거죠. 요 C 면적만큼 추가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쪽에 해도 마찬가지예요. Q2 수준에서 오염물질 정화량을 정해도 민면적 얘는 뭐죠? 얘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얘는 정화비용. 합하니까 이만큼 추가가 되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 두 곡선에 크로스되는 점, 이 점에서 Q스타만큼 정하는 게 사회적으로 최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건데, 이렇게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적 수준을 달성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냐. 첫 번째 오염물질 방출량을 이제 오염 허가권을 정부가 주고 이걸 민간이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봅시다. Q 있고 여기가 MCA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한계 정화 비용 혹은 한계 감축 비용인데 요 기업 1이 있고 기업 2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가파른 애가 있고 하나는 완만한 애가 있다. 이렇게. 이 점은 뭐야? 정화를 전혀 안 해버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점이죠. 이게 이윤 극대화 방출량 수준. 정화를 전혀 안 해버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점이지, 이게. 기업의 입장에. 비용이 전혀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화를 하게 되면 이만큼 비용이 드는데, 예컨대 기업 1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기업 2의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똑같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이 높이가, 이 기업 1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 2는 비용이 적게 들고,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톤인데, 50톤씩 정부가 이렇게 50톤씩만 방출하도록 오염 허가권을 50톤만 줬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준 거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야.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게 되면 보세요. 먼저 욕실수사를 달성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규제.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50톤만큼은 방출을 하도록 이제 방출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방출 못 하도록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얼마나 이만큼요? 이게 100톤인데 50톤은 뭐 해야 돼? 정화해야 되지. 얘는 기업 2는 이만큼 정화 비용이 들 것이고 기업 1은 얼마만큼 들어? 정화 비용이 이만큼 들지. 요거 합한 것만큼 정화 비용이 들죠. 그런데 이제 얘가 비용이 많이 들고 얘는 비용이 적게 드는데 얘는 오염 허가권이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오염 허가권이 필요하네고 얘는 별로 필요 없어. 자기 정화하는데 별로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얘는 오염 허가권의 매 각자가 되고 얘는 매 입자가 되고 사면서 최대 지불 의사를 표출할 것이고 얘는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를 표시할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딘가 요 사이에서 어딘가 시장의 균형 가격이 형성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만큼을 뭐 하고 얘는 정화를 더하고 얘는 이만큼 정화를 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정화 비용이 들고요. 요만큼 정화 비용이 들고 기업 2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정화 비용이 들겠죠. 요렇게. 결과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는 기업 1의 입장에서는 요만큼 정화 비용을 지금 절감한 거고요. 기업 2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정화 비용을 절감한 거야? 이만큼 정화 비용을 절감한 거죠, 지금. 아니, 정화 비용을 더 들인 거죠. 그러면 이 크기가 A 면적, 요 크기가 B 면적 하면 A 면적이 항상 절감분이 B 면적보다 더 커서 A 면적이 B 면적보다 더 커서 자기의 정화 비용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이 절감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건데 그 다음번 문제는 이게 꼭 이 MCA 곡선이 이렇게만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주면. 조금 빠른가요? 그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굳이 그렇게 막 노트 정리할 필요 없어. 머리에 넣어서 머리에. 그 뭐 인강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게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거래를 통해서 이득이 있으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두 기업이 거래를 하니까 두 기업이 서로 이득을 나눠 먹었습니다. 경매제도라는 게 있어. 이게 직접 두 번째 오염 허가권 거래제도. 이 오염 허가권 거래제도를 잠깐 보면 그 뒤에 보세요. 넘기세요. 문제, 다음번 문제. 530페이지. 거기다 별표하고 요거 아직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아. 한 번은 물 수 있어요. 뭐 이교원 같은 경우는 이런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다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피구세하고 피구비한 텍스하고 그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두 기업 1, 2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자. 두 기업 1, 2에다 몇 줄? 두 기업 1, 2에도 되고 A, B에도 되고 하여튼 각 기업의 공해 감축에 따른 비용은 그 한계 감축 비용으로 MCA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G 톤으로 측정한 공해 방출량 톤당 10만 원이다. 감축 비용은 단위가 뭐 10만 원이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수치가 계산해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 정부에서는 각 기업의 공해 방출량을 절반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몇 줄. 그 방법으로는 각 기업의 공해 방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얼마만큼의 방출권을 얻게 되냐. 자, 이렇게 생겼어. 지금 문제가 첫 번째 어떻게 문제를 주고 있냐면 MCA 원이 80-2분의 1 G1 이 공해물질 방출량에 대해서 지금 정화 비용이 이만큼 들고 기업 2는 MCA2가 90-4분의 3 이렇게 비용 곡선을 줬어요. 그러면 비용 곡선을 주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바로 한번 봅시다. 이 수직축에는 뭐고? MCA1, MCA2고 MCA 곡선들이 위에 수직축에 있을 것이고 MCA1, MCA2가 이 수평축에는요. 이 G값이 있겠죠. G값. 오염물질 방출량 G값이요. 이렇게. 자, 봅시다. 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이 MCA1이 기업 1의 정화비용 곡선인데 얘가 정화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 방출해버리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 방출량 수준이라 했죠. 이게 수평축에서 나올 거야. 수평축에. 이거 재료로 보내면 뭐가 나와야 돼? 160이 나와야 되죠? G1이 16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160에서 출발하겠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3분의 4니까 120에서 이렇게 출발하겠어요. 기울기는 얘가 2분의 1이고 4분의 3이니까 얘가 더 어떻게? 작고 얘는 크고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작고 얘는 크고 이렇게 나와야 돼. 얘는 지금 MCA 얘가 1이고 얘는 MCA2인데 자, 방금 우리가 본 거에서는 어땠어요? 항상 기업 1이 비용이 많이 들고 종합비용이 기업 2가 적게 들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에서는 얘가 기업 2가 비용이 많이 들고 이 구간에서는 기업 1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찾아서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처음 묻는 게 뭐였냐면 공해 방출량을 절반씩 줄이기로 했다. 그럼 처음에 얘는 얼마나 하고 있다고? 160이니까 80만큼 하겠고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니까? 120이니까 60만큼 정부가 이제 공해 방출량을 제한하겠죠. 응?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미 다 해결했어. 공해 방출량을 절반 160의 절반이니까 각각 80하고 그 다음에 60 이렇게 60톤만큼씩 각각 용역 방출권을 제한하겠다. 두 번째는 요 점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누가 공해 방출권 오염 허가권의 판매자가 되고 누가 구매자가 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요 점을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야 비용을 누가 많이 드는지 알 수 있지. 자, 이 갖다가 놔버리면 80-2분의 1 G 여기가 90-4분의 3 G 이렇게 해서 여기 4분의 2니까 넘어가면 4분의 1 되고 4분의 1 G는 10이죠. 맞죠? G는 40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40만큼이고 우리가 아까 본 것은 뭐였냐면 60의 절반 얼마? 80. 여기 120보다 작은 80. 그리고 120의 절반 60. 요 둘 사이에 있을 텐데 우리의 관심사가 지금 요 두 개 있는데 요 높이가 어떤 게 높을지 알 수 있을까요? 넣어봐야 알지. 넣어봐야. 넣어봐야 알아.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곡선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죠? 80을 집어넣어야지. 절반이니까. 여기 8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40이죠? 높이가 40.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60을 집어넣어야지. 60을. 그러면 45가 되죠. 응? 45. 그 말은
얘 60을 넣은 얘가 더 어떻게 해요? 높고 얘는 낮은 거지. 이게 좀 왼쪽으로 더 보내야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이거는 요렇게 얘가 더 높고 얘는 낮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80이 더 낮고 80은 40이고 높이가. 그래서 얘는 여기 40에 걸릴 것이고요. 40에. 얘는 어디에 걸리고 45에 걸리게 돼요. 45에. 이렇게. 45고요. 여기는 40이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 자신이 지금 방출하는 오염물질 방출량 수준에서 얘는 60이고요. 얘는 80인데 각각의 오염물질 방출량 수준에서 정화비용은 누가 높아? 얘가 높아요. 얘가. 요 기업 2가 정화비용이 높아. 그러니까 얘를 오염허가권을 사야 되겠죠. 얘가 매입자일 거야. 오염허가권을 매입자. 그리고 최대한 내가 얼마나 줄지 최대 지불 의사를 결정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매각자로 나설 것이고 이제 팔아. 이 구간에서는 내가 비용을 적게 들이니까. 그래서 팔 때 최소한 수치 의사를 최소 수치 의사를 제시할 거고 결국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요 40과 45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지. 40과 45 사이에서.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같아질 때까지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프가 좀 이게 작게 잘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질 때까지. 요런 점 요런 점 같아질 때까지. 응? 이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이제 거래 규모를 정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얘는 60보다 더 크고 얘는 80보다 더 작겠죠. 정화량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는 여기까지. 얘는 정화량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수준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MCA1에다가는 원래 얘가 방출량 여기야. 80이었죠. 80. 여기다가 얼마를 빼야 되냐. 얘가 매각자로 나서니까. 그리고 MCA2 기업 2는 자신의 오염물질 방출량 60단위에다가 더 방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T 이렇게 플러스 T. 여기 같은 상태에서 T만 구하면 거래 규모가 나올 것이고 요 거래 규모가 여기서 1로 오는 거하고 여기서 1로 가는 게 똑같겠죠. 지금 어디야? 여기서요. 요 사이하고 요 사이가 지금 거래 규모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그대로 되겠습니다. MCA1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80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G값에다가 80 마이너스 T를 넣고 그 다음에 MCA2 여기다가 90 마이너스 요 4분의 3 여기다가 G2에다가 60 플러스 T 이렇게 계산하면 T가 얼마나 나온다고? T가 4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높이가 똑같고 거래 규모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64가 되고 여기는 80에서 76이 되고 이렇게 정확히 그 면적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계산은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찾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정화비용이 여기서 여기로 온다는 것은 정화비용이 지금 이 규모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이 정화비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정화비용하고 두 개를 합한 거. 이 두 개 합한 거하고 직접 규제하면 얼마예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노란색, 파란색. 여기까지 노란색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요거 하고 요 두 개를 합한 거. 그래서 직접 규제하는 방법하고 오염허가권 거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비용 차이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 삼각형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그게 지금 2번 보면 할당받은 방출권을 거래할 수 있을 때 두 기업의 공개 방출권의 거래가 일어난다면 방출권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얼마냐 받고 지금 세 번째는 각 기업에게 공개 방출량을 절반으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일 줄. 직접 규제하는 방법과 방금 우리가 본 공개 방출권을 거래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사회적 비용 관점에 더 효율적이냐. 당연히 정부가 민간의 기업의 비용 구조를 몰라요. 정부는. 그래서 자신의 비용 구조에 따라서 방출권을 거래하는 그 방출권 거래 제도가 항상 더 효율적입니다. 넘어가겠고요. 그 뒷문제 그냥 풀면 되고 그 536페이지 173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코스 정리인데요. 173번하고 그 다음에 174번 두 개가 코스 정리예요.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해석과 재해석이 있는데 174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73번 보겠습니다. 174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코스 정리 원칙적인 해석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코스는 재산권의 확립은 민간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자 A 밑줄 피해자 B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나와 있고 100Q 사적 비용이 나와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있죠. 지금 100Q고 얘는 50Q니까 2배로 들죠. 사회적 비용이. 오염자 A가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은 100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재산권이 B에게 있는 경우 밑줄 상호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냐 그래프로 설명하고 재산권 A가 있는 거고 밑줄 재산권 A에 있는 경우 코스 정리의 의의를 밝혀라. 전제 조건과 한계는 뭐냐? 일단 코스 정리가 뭐예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 외부성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에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 어떤 방법이에요? 방금 봤던 수량 통제, 직접 규제. 또 하나는 피구세. 이것도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 방안이고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 활용 방안이 있다고? 요거요.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오염허가권 거래제도. 또 하나 경매제도라는 게 있어요. 경매제도. 앞에 아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하는데 그 앞에 있어. 경매제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경매제도 알죠?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안다는 표정이에요. 예. 갑자기 이상한. 아주 쉬워요. 경매제도. 시장의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 있어. 정부가,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서로 거래하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G스타만큼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경매를 붙여요. 서플라이 커브예요. 경매를 붙여. 그러면서 경매 가격도 제시를 해. 이만큼. 이게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 기업들이 수요를 조금밖에 안 할 거예요. 가격을 아주 낮게 제시했어. 경매 가격을. 그러면 경매 가격이 낮으면 이 수요자들이 자신의 비용, 내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비용이 보니까 엄청 많이 드는데 얘가 굉장히 가격이 낮네? 그럼 많이 수요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디맨드 커브하고 서플라이 커브가 맞아되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뭐가 결정된다? 균형? 오염 허가권 가격이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냥 주체가 기업들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으로 이렇게 주체가 바뀐 것 뿐이야. 그럼 경매에 붙였다면 누가 가져가는 거야? 경매 수익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다른 점이 있지 다른 게 없어요. 이것도 이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왜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일까? 정부가 경매에 붙였는데 얘네들이 자신의 비용 구조를 보고 수요를 표출할 거란 얘기예요. 그 경매는 뭐 경매제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코스 정리인데
첫 번째 지금 문제가 먼저 문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SMC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PMC가 주어져 있는데 SMC는 100Q고 PMC는 50Q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둘 다 지금 기업 A가 오염 유발자인데 얘는 100Q고 얘는 50Q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시장에 얘가 지금 생산하는 게 뭐 특별한 물건은 안 주어져 있죠? 철강인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뭐 염색 옷이든지 뭐 철강이든지 하여튼 시장 균형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균형 가격이 얼마로? 100으로? 100으로 주어져 있다. 100으로. 자, 그러면 이 설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PMC, SMC가 이렇게 PMC, SMC, Q 평면에 기울기 하나는 50Q고 하나는 100Q고 SMC고 이게 얘가 PMC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뭘로 주어져 있다? 비슷한데 얘가 100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사적 주체는 요 PMC하고 요 P스타 P equal MC인데 요 사적 주체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여기서 정할 건데 요게 얼마니까 50Q니까요. 50Q니까 Q가 얼마야 되겠어? 2이제 2. 얘는요 100Q니까 얘가 100이면 Q가 1이어야 되지. 이렇게. 자, 사적 주체가 지금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할 때, 요 기업 A에게 있다고 할 때, 기업 A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 얘가 QC예요.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생산할 거야, QC만큼. 그러면 아쉬운 애가 누구야? 마을 주민이라든가, 이게 한강 상류 하류면 하류의 뭐 양식업자라든가, 아쉬운 애가 어떤 제안을 해? 사회적인 체력 수준에 이걸 제안을 할 것이고, 이 제안을 하면, 이 제안이 받아들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공간을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A, B, C, D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재산권을 누구에게 줬을 때, 재산권을 기업 A에게 줬을 때 기업 A가 재산권을 갖고 있을 때 얘는 먼저 자신의 이윤 극대화 P equal PMC 수준에서 QC만큼 생산을 할 것이다. 자기 거니까 강물이 자기 거니까 강상하류에 이제 두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상류의 기업 A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QC만큼 생산할 거야. QC가 지금 2인데 2만큼 생산할 거라고. 그런데 이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업 B 혹은 뭐 마을 주민 B 혹은 사회 혹은 이렇게 요 B가 Q스타를 일단 제안을 하고 Q스타 이거 1로 이걸 제안을 줄여달라 좀. 그러면 얘는 자신이 이렇게 Q스타로 줄어주면 전체 얼마만큼이요? 요만큼의 비용이 줄 텐데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만큼 줄 텐데 이 중에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빼면 C 플러스 D만큼 비용이 주니까 최대 항상 C 플러스 D만큼 내가 최대로 보상하겠다. 보상액을 제시할 거고 기업은요. 요 두 단위에서 한 단위로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면 요 전체가 뭐죠? 판매 수입인데 판매 수입 가운데 비용을 뺀 요 C만큼 기업 A는 이 Q스타를 수용하겠죠. 그리고 얼마만큼요? 요 C만큼을 최소한 달라고 할 거야. 최소. 그래서 보상액이 우리가 본 것처럼 C 플러스 D보다 요 사이에서 보상액이 정해지면서 Q스타가 달성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기업 B에게 재산권이
B의 재산권이 귀속이 된다면 이 재산권은 마을 주민의 재산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생산을 하기만 하면 비용이 드니까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겠죠. 전혀는 생산하지 마. 내 거야. 강물 소유권이야.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말한다면 얘는 이제 아쉬운 애가 누구야? 아쉬운 애가 항상 제한을 한다 이것이에요. 휴스타만큼 나 생산하게 해줘. 생산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윤이 말이야. 생산하면 이만큼의 전체 총 판매 수익 가운데 아래 내가 비용 제하고 나서 AB만큼 남는다? 그럼 최대한 내가 AB 줄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B는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요 비용 자체가 요 느는 때 비용 자체가 B만큼밖에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액이 B보다 크고 AB보다 작은 그 사이에서 보상액이 결정되면서 Q스타가 달성된다. 누구에게 재산권이 주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코스 정리는 뭐예요? 먼저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해서 재산권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재산권의 귀속 방향과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가장 어떤 효율적인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간다. 이게 사적 자치에서 외부 효과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게 코스 정리고 코스 정리 가정이 뭐 어떤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요 가장 중요한 게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해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돼. 그렇다는 것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다시 말하면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설정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상 거래 비용이 엄청 커버려. 안 되겠죠. 협상 비용이 미미하고. 네 번째 소득 효과가 제로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코스 정리 재해석의 문제야. 그래서 소득 효과 제로다. 이런 가정하에서 사적 주체들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 없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정부는 뭐만 해? 협상 테이블만 마련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코스 정리죠.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공해 문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공해 문제에 왜 적용하기 어려워? 공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사 문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황사가 중국에서 날아온 거라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도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오염 유발자인지, 또 그리고 이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이 환경 오염 문제는 피해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해 당사자 확정이 쉽지 않아. 두 번째, 이해 당사자가 엄청 다수기 때문에 협상 비용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엄청 많은 협상 비용이 들어. 세 번째는 협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 참여해서 맨날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뭐하러 나가지? 옆집 애들이 나가서 싸워주면 나중에 협상 타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편익만 향수하면 되는데 이런 무임승차가 어떤 다른 경우보다 우월 전략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라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효과 문제를 코스 정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쉽게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특히 공해 문제는 적용하기가 아주 어렵다. 자,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 문제가 이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고 540페이지 로마자 5의 코스 정리의 전제 조건 한개 체크를 하시고 전제 조건에 이해 당사자가 명확할 것, 협상 비용 작을 것, 재산권 명확할 것, 소득 효과 존재하지 않을 것. 거기다 보세요. 540페이지 소득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 이 조건은 재산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거기 동일한 거기다 동그라미.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중에 똑같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간다 이것입니다. 이 소득 효과 존재하지 않으면 한계는 뭐냐? 공유 자원을 재산권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 물, 공기 이런 걸 어떻게 누구에게 재산권을 주겠냐 이거예요. 이해 당사자 불분명 방금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스 정리가 아니라 공해세나 오염 허가권 유통 제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하나 고쳐야 될 게 지금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죠. 공무생경제 1정리야 2정리야. 1정리가 돼야 됩니다. 1정리. 그래서 고쳐주세요.
앞으로 오세요. 535페이지. 두 명의 룸메이트가 있다. A, B가 있고 효용함수가 x, ma, x, y, mb 이렇게 있는데 x는 밑줄 흡연량이고 y는 맑은 공기 소비 수준이다. x 플러스 y는 1을 제약을 만족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흡연량이 많아지면 맑은 공기는 적어지고 맑은 공기가 많아지면 흡연량은 적게 흡연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죠? 그러니까 한 방 안에 담배 피우는 애하고 담배를 전혀 안 피우는 애가 있어. 그 효용함수를 보면 그 소비자 2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U1, U2가 아니라 두 룸메이트 A, B니까 UA, UB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근데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이용환자에. 근데 이게 뭐 그닥 좋진 않은데 하여튼 UA, UB로 그냥 바꿔버려. 그래서 소비자 A 같은 경우는 이 흡연자죠. X가 효용함수에 들어있으니까. 소비자 B는 어때요? X가 없어 아예. 맑은 공기밖에 없어 Y가. 그러니까 얘는 비흡연자죠. 근데 왜 한 방에 살아? 그런 거예요. 네. 이 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첫 번째 문제 설문을 읽어보면 A, B에게 주어진 상황의 특징을 설명해라. 두 번째는 A, B가 협상을 통해서 몇 줄? 민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논해라. 그런데 X, Y 소비에 따른 소득 효과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득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X제 소비량에 Y제 소비량에 영향을 못 준다고 하면 소득 효과가 0일 텐데 소득의 증가 감소가 XY 소비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소득 효과 0인 경우. 두 가지인데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입실론 M X가 0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하면 소득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Y는 별 관심 없어서 사실은 이거 외부 효과 유발하는 재화는 뭐예요? 지금 담배 소비량, 흡연량이죠. 그래서 입실론 MX가 중요합니다. 0이 아니다. 그 말은 먼저 우리가 에지워드 박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소득 효과 0이냐 0이 아니냐는 에지워드 박스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효용이 X하고 MA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B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하고 MB로 이렇게 자신의 소득 규모하고 얘는 흡연자니까 X예요. 얘는 비흡연자니까 Y의 영향을 받고 X 플러스 Y는 1로 정규화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소비자 A의 원점 그렇고 여기 소비자 B의 원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지금 소득이 근데 소득 전체는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것과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건 물론 합이겠죠. 그리고 X 플러스 Y는 1로 정규화되어 있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소비자 A가 X제 소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방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맑은 공기는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X 소비자 A의 X 소비량이 이렇게 쭉 갈 것이고 얘는 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Y제 소비량인데 소비자 B의 Y제 소비량이 점점 느는 거지. 자, 이런 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점에서는 예컨대 A점이야. A점은 요 소비자 A 흡연자의 흡연권이 100% 보장된 상태죠. 얘가 1이고 얘는 Y는 0이니까 완전 굴뚝이지 이제 이 안에서는. 죄송해요. 여기가 A가 어떤 상태라고? 소비자 A의 흡연권이 100% 보장된 상태라고. 그러면 B가 아쉬우니까 너가 전부 다 네 건데 내가 월 10,000원이라도 10,000원 너무 심했나? 월 50,000원이라도 내가 줄게. 내가 좀 줄 테니까 좀 담배 좀 적게 피워줘.
이렇게 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격선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만큼 너 뭘 줄여주면, 흡연을 줄여주면 내가 이만큼 돈 줄게. 이 얘기죠. 그러면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야? 초기 상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고, 얘네들이 거래를 통해서 가는 점은 이렇게 한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때문에 서로 둘이 협상을 통해서 가겠죠. 이런 점이 어떤 점이다? B점이다. 자, 이런 점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C점인데, C점은 어떤 점이냐면, 얘가 흡연을 전혀 못하는 상태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B에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쉬운 애가 제안을 하겠지. 내 담배 조금만 피우게 해줘. 그럼 내 돈 줄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득 변화가 재화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C점이라면 C점에서 또 어떤 상태가 있겠어요?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접하는 점으로 가게 되면 이런 점들이 다 어떤 점들이냐면, 한 소비자의 효용을 뭐하지 않고는,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이런 점들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야. B점이나 뭐 이런 점, D점이나 이런 것이.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B점하고 D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재산권이 소비자 A에게 있던 이 방소유권이 아니면 B에게 있던, 결론은 어떻다는 거예요? 둘 다 협상만 하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다른 점인데,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파레토 효율적이긴 한데, 계약 곡선상의 점이긴 한데, 둘 다 뭐가 달라? 얘가 달라요. 얘가 담배를 이 정도 피우고 있고, 얘는 지금 담배를 이 정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의 소비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원 배분 상태지. 파레토 효율이면서 다른 자원 배분 상태야. 그걸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입실론 mx가 0인 경우, 똑같은 에지워드 박스를 가지고, 이 소비자 A의 원점이고 소비자 B의 원점인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x 플러스 y가 1로 정규가 되어 있어요. 한 점을, 이 점이 아까 어떤 점이라고? 소비자 A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권이 있는, 얘는요 소비자 B에게 재산권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거 이제 가격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여. 이 가격선의 기울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선의 기울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내 맘대로 내 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조금 줄여준다는데, 상대방이 돈 조금만 준대도 조금 줄일 수 있겠지 뭐.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못 피워. 그러면 내가 조금 피우는 대가로 많이 줄 의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할 거야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소득효과 대로라는 이것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 수평의 점선을 중간에 표시를 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상태. 어디로 간다고? 여기로 가요. 요런 점 B점, 요런 점 D점, 이렇게 수평의 선상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계약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죠. 그 말은 요 두 점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면서 동시에 X의 소비량이 똑같다는 거야.
X의 소비량이 똑같아. 이런 것들을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이렇게 부른다.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 소득 효과가, 자 보세요. 소득이 요점에서와 요점에서 소득 규모가 다르잖아. 이 점에서라면 소비자 A는 이것밖에 소득이 없고요. 소비자 B는 이렇게 소득이 많잖아. 만약에 이 점이라면 소비자 A는 이렇게 소득이 많고 소비자 B는 이렇게 소득이 적잖아. 이렇게 소득이 많든 적든 X의 소비량이 똑같다니까. 이게 소득 효과가 제로라는 그런 의미고, 코스 정리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중근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코스 정리를 원칙적인 해석과 지혜 해석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해석은 뭐냐면, 코스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바가, 코스가 24살인가요? 24살인가 이 코스 정리 요 논문을 발표하고 나중에 이걸로 노벨상을 탑니다. 24살. 여러분 비슷한 나이에. 근데 그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코스가 의도했던 바가 뭐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붙어 있단 말이죠. 정말로 원했던 것은, 코스 정리는 얘가 소득 효과가 제로냐 제로가 아니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간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코스 정리를 넓게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아니야, 코스가 정말로 의도했던 것은 소득 효과가 0이라는 가정을 둬가지고 똑같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간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라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게 파레토 효율이 넓은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파레토 효율이 넓은 거예요? 파레토 효율 중에 똑같은 파레토 효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좁은 의미의 코스 정리의 재해석이고, 이게 원칙적인 의미의 원칙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코스 정리를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는 이중근 선생님이 넓은 의미로 광의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좀 쉬고요. 1시간 뒤에 6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시 반부터 수업 시작하고, 시험은 여러분 각자 보고 제 1대1 저하고 첨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